고금소총과 야담. 고려의 수호신. 이 사람들은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으며 그 수호신은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과 싸우는데 수호신들끼리의 싸움에서 이기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지는 나라는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구약성경을 비롯한 고대 중동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동방의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막 세웠을 무렵 개성에 사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이상한 사람 한 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컸으며 붉은색의 머리카락과 파란색의 뺨을 지녔습니다. 그는 동쪽으로부터 바쁘게 뛰어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송악산의 신령인데 삼각산의 산신과 싸웠으나 이기지를 못하고 힘이 다해서 여기로 왔다. 그러고는 송악산의 신령이 송도 인근의 서강에서 물을 마시는데 어찌나 많은 물을 마셨는지 서강이 모조리 말라버려 배도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송악산은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송악산의 신령이라고 자신을 밝힌 자는 곧 고려의 수호신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싸웠다는 삼각산은 오늘날 서울의 북한산을 가리킵니다. 삼각산의 산신이란 곧 서울인 한양을 수도로 한 조선의 수호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악산의 신령과 삼각산의 산신이 싸웠다는 내용은 고려의 수호신과 조선의 수호신끼리 나라의 운명을 걸고 대결을 벌였다고 해석하면 될 듯합니다. 이 싸움에서 조선의 수호신이 이기면서 고려의 수호신은 힘이 약해져 서강의 물을 모조리 마셔버리고는 달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려의 수호신을 하필 송악산의 산신령이라고 설정했을까요?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한민족이 산을 숭배했던 것과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감싸주는 송악산이야말로 고려를 지키는 수호신이 사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실제로 거란이 고려에 쳐들어왔던 무렵 송악산의 산신령이 도수를 부려 산의 나무들이 모두 군사들처럼 보이자 거란 군대가 놀라서 달아났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악산의 산신령이 삼각산의 산신한테 패배하고 나서도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약 200년 후 동쪽 바다 건너편의 일본은 오랜 내전을 끝내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춰 조선을 침략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는 뛰어난 재상인 이항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집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데 문지기가 급히 들어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상한 사람이 문 밖에 와서는 대감님을 뵙자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이항복은 비록 겉모습이 이상하다고 해도 일단 나를 만나자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는 것이 예의다라는 생각에서 그를 집으로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대문이 열리면서 문제의 인물이 이항복을 만나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한 3미터가 넘었으며 흉측한 얼굴 모습에 역겨운 비린내가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울음소리만 몇 마디 하다가 곧바로 집을 빠져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항복에게 도대체 저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항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송악산의 산신령일세. 지금 저자는 앞으로 전쟁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간 것이라네. 송악산의 산신령이 찾아온 날 이후부터 이항복은 나란 일을 걱정하면서 좀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마침내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이 벌어지면서 송악산의 산신령이 한 경고가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송악산의 산신령은 비록 나라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으나 이 땅에 사는 백성을 염려하는 마음만은 간직했던 듯합니다. 인어 아가씨.
인어라고 하면 서양의 전설에 나오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한 기이한 생명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어 전설이 서양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 같은 동양에도 인어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인어 전설 두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조선 말에 대제사도라는 중국인 사신이 고려에 사신으로 왔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느 산에 정박하여 머물다가 모래밭을 바라다 보니 붉은 치마를 입고 양쪽 어깨를 드러낸 채 머리를 산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팔꿈치 뒤에는 희미하게 붉은 지느러미가 나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가 뱃사람에게 명하여 상아대로 물속으로 밀어넣어 부인의 몸이 손상되지 않게 했습니다. 여인이 물을 만나 자유롭게 움직이더니 몸을 돌려 사도를 바라보고 손을 들어 절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을 하다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뱃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바닷가에 살지만 이런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사도가 말하기를 이것은 인어다. 능히 사람과 더불어 간통하는데 물고기이면서 사람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붉은 치마를 입고 양쪽 어깨를 드러낸 채 머리를 산발하고 팔꿈치 뒤에는 희미하게 붉은 지느러미가 나 있는 인어를 고려로 온 중국인 사신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인어들은 모두 벌거벗은 모습인데 고려 때 발견된 인어들은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니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해군 무렵에 처형당한 학자가 지은 야담집에도 인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강원도 북쪽 흡곡현에 고을 수령을 지낸 김담령이 바닷가 어부의 집에서 인어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부는 김담령에게 자기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인어 6마리를 잡았는데 2마리는 창에 찔려 죽었고 나머지 4마리는 살아서 집으로 붙잡아 왔다고 했습니다. 김담령은 그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어부가 잡아온 인어들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인어들은 모두 4살 아이 정도의 크기에 얼굴은 아름다웠고 검은색의 머리카락과 노란색의 수염과 눈동자를 지녔으며 몸의 빛깔은 붉은색과 하얀색으로 이루어졌고 등에는 약한 검은색 무늬가 있었으며 사람과 똑같이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달렸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주름진 무늬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인어들을 무릎에 앉히자 하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불쌍하게 여겨 김담령이 어부더러 인어들을 바다에 놓아주라고 하자 어부는 인어의 기름은 오래 놔두어도 상하거나 썩지 않고 냄새도 안 납니다.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김담령은 억지로 인어들을 빼앗아 바닷가로 데려가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인어들이 거북이처럼 헤엄쳐 갔습니다. 어부는 김담령에게 저 인어들은 아직 어린 것들이고 진짜 큰 인어는 사람과 똑같은 크기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야담집에 계속해서 인어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강원도 동북부 간성의 어느 어부가 눈처럼 새하얀 피부를 가진 인어 1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장난삼아 희롱을 하자 인어는 즐거워하며 웃기만 했습니다. 이 인어는 사람과 똑같은 생식기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바닷가의 사람들은 암컷 인어를 잡으면 연못에 가두어 기르며 때로는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사람과 똑같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남해안 일대에는 인어를 보았다거나 인어와 인간 남자가 결혼했다는 식의 전설과 민담이 많이 전해집니다. 꿈에 나타난 여인. 조선 중기의 학자인 허균은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도교에 심취하여 주위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글들을 문집에 모았는데 신비스러운 일이 많이 담겨 있어 한국의 판타지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순군부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신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광해군이 즉위한 지 2년이 되는
경술년인 1610년 겨울 무렵 허균은 조카의 과거 급제에 사적인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의금부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허균은 여러 죄수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죄수들이 나무를 깎아서 남자의 성기를 만들기에 허균이 그건 뭐 하려고 만드는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죄수들이 순곤부군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자고로 여자라면 남자 성기를 좋아할 테니 이것을 만들어 순곤부군에게 바치며 복을 빕니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허균은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죽은 자한테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죽은 자가 감정을 느낀다면 지금 자네들이 하는 짓은 너무나 파렴치한 모욕일세. 그러고는 허균은 잠이 들었는데 꿈에 16에서 17세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줏빛 실로 짠 저고리를 입고 엷은 노란색 명주 천으로 만든 치마를 걸쳤으며 헝클어진 머리에 비녀를 꽂지 않았고 얼굴도 단장하지 않은 채 찡그리고 앉아 있다가 허균을 보자 이윽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선생께서 죄수들을 꾸짖으며 하신 말씀이 바로 소녀의 생각과 같습니다. 선생을 뵈러 온 이유는 소녀가 품은 원한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은 곧바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소녀는 전라북도 익산 출신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나라 영락제 무렵에 아버지는 찬성사가 되었고 집에는 시녀가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17살이었으며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뜰에는 꽃이 한창 번성하여 여러 시녀와 뒷뜰에서 달구경을 하다가 혼자 앞채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 불량배가 담장을 넘어와 저를 강간하려 해서 제가 소리치고 반항하자 불량배가 칼을 뽑아 저의 배를 베고는 남쪽 담을 넘어 이웃에 사는 서생의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날이 밝자 집안 사람들이 추적했더니 핏자국이 그 담장에 있었으므로 모두 그 서생이 저를 죽였다고 생각하여 순군부에 옥에 가두고 모진 고문을 하자 서생은 고통에 못 이겨 거짓으로 자백했습니다. 소녀는 그 서생이 불쌍해서 옥사를 맡은 관리 유정연의 꿈에 나타나서 내일 낮에 커다란 검은 나비가 판부사의 모자 끝에 붙을 것이니 즉시 관리를 풀어 쫓아간다면 범인은 저절로 잡힐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 꿈으로 하룻밤 사이에 3사의 여러 관원에게 두루 나타났던 것입니다. 날이 밝자 모든 관원이 모여 꿈꾼 내용을 모아보았더니 모두 부합했답니다. 이 사실을 괴상히 여겨 기다려보았더니 한낮이 되자 과연 나비가 판부사 유의 모자 끝에 앉으므로 마침내 낭리에게 쫓아가게 해서 불량배를 말시장의 길거리에서 잡았습니다. 나비가 그자의 갓 위에 앉았으므로 그자를 묶어 순군부에 데려왔는데 단 한 번의 신문에 승복하여 베어 죽였습니다. 이로써 소녀의 원수도 갚고 서생의 억울함도 풀렸으므로 순군부의 사람들이 신령스럽게 여겨 제사를 차리며 향부를 올린 지가 지금까지 200여 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나무 성기를 깎아 바치는 모욕을 계속하기에 저는 화가 나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재판을 못 받고 판결이 늦어지도록 하여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리석음을 선생께서 사람들에게 말해서 멈추도록 해주십시오. 말을 마친 여인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바로 죄수들이 숭배했던 순곤부군이었던 것입니다. 잠에서 깬 허균은 즉시 죄수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죄수들은 허균의 말이 옳다고 여겨 나무 성기를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허균과 죄수들이 풀려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설에서는 여신들에게 나무로 깎아 만든 남자의 성기를 바치지만 위에 언급된 순곤부군은 겁탈당한 원한을 품고 죽은 여신이라 그런 성기 제사를 오히려 싫어하고 벌을 내렸던 듯합니다. 악취나는 검은 안개. 조선의 학자가 지은 소설을 보면 검은 안개와 비슷한 괴물과 싸운 무사의 모험담이 실려 있습니다. 함경도는
조선의 북쪽 끝에 있는 변방인데다 날씨가 춥고 황무지가 많은 가난한 지역이어서 관리들이 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통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온갖 흉흉한 뜬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 중에는 함경도 북쪽의 어느 고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수령이라고 해도 오기만 하면 열흘을 버티지 못하고 괴물 때문에 죽는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가볍게 웃어넘겼으나 실제로 그 고을에 파견된 수령 6명이 잇따라 죽는 사고가 발생하자 많은 사람이 소문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고을로 파견을 가라는 지시가 내려와도 관리들은 겁을 먹고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함경도의 고을도 엄연히 중요한 조선 땅이니 계속 수령이 없는 상태로 비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함경도의 고을 수령으로 보내기에 알맞은 사람을 고르려고 했는데 이제 막 벼슬을 시작한 힘이 세고 용감한 무관 한 명이 있어 그를 수령으로 임명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와서 수령이 죄다 죽는다는데 거기로 가서 괜찮겠나 하고 걱정하거나 말렸지만 정작 본인은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단순히 용감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먼 북쪽 변방이라고 해도 한 고을을 담당한 수령 자리가 나한테 온 것은 큰 행운이다. 이 수령 자리를 잘 지내면 좋은 이력이 되어 나중에 더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문관은 조정의 지시를 따라 수령의 자리를 받아들여 함경도의 먼 북쪽 고을로 떠났습니다. 한데 막상 고을의 관아에 와보니 어딘지 모를 곳에서 썩은 고기에서 나는 듯한 역겨운 악취가 계속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가 없어서 아전한테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고 묻자 아전은 이 냄새가 풍길 때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관아에 나타난다는 신호이니 조심하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무관은 괴물에 대해 뜬소문 정도로 여기고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평생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역겨운 악취를 가뜩이나 춥고 황량한 함경도에서 맡고 있자니 신경이 무척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허리에 긴 칼을 간직하고 다녔는데 이는 괴물이 나타나면 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약한 악취는 갈수록 역겨워져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구토가 날 정도로 정신이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고을로 온 지 6일 이후로는 관아의 허공에 진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그 안개의 움직임에 맞춰 악취도 이리저리 퍼지며 무관과 주변 사람들을 한층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무관이 온 지 10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전을 비롯한 관리와 군졸들은 얼마 안 있으면 그 무서운 괴물이 나타난다 라며 겁을 먹고는 모조리 도망쳐버렸습니다. 수령은 결국 혼자 관아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겁을 먹지 않고 술을 들이켜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망가 버린다면 벼슬에서 쫓겨나고 출세할 길이 막혀버리기에 그는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썩은 악취를 풍기던 안개가 뭉쳐서 약 6에서 9m 정도로 커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개 덩어리에는 손이나 발, 머리는 없었는데 오직 2개의 눈이 섬뜩할 만큼 번뜩였습니다. 안개가 관아의 문 안으로 들어와 무관에게 다가오자 마침 술을 잔뜩 마셔서 취기로 용감해진 무관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안개를 향해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내리치는 것과 같은 소리가 사방에 진동했으며 하나로 뭉쳐있던 안개가 흩어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열흘간 무관을 괴롭게 하던 역겨운 악취도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안개와 악취가 사라지자 무관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칼을 관아 마당에 내려놓고는 엎드린 채로 조용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밤이 저물고 해가 밝아 아침이 되자
관리와 군졸들은 괴물한테 무관이 당했을 거라고 여기며 관하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잠에서 깬 무관이 일어나자 다들 놀라 혼비백산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2번 다시 관아에 악취가 풍기는 괴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안개 괴물은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고전 문학에서 매우 보기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독가스 같은 화학무기와 비슷한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18세기에 이미 상상했던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관찰사와 신령. 인간이 신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전지전능한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와 연대를 알 수 없는 조선 마렵의 야담집에 의하면 놀랍게도 신과 대결하여 이긴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경상도 문경세제에는 신을 섬기는 사당 한 채가 있었습니다. 세제를 넘는 관찰사는 반드시 이 사당에 들러서 절을 하고 돈을 걷어 굿을 해야만 지나갈 수 있었고, 만약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반드시 재앙을 당하는 괴이한 현상이 언제부터인지 계속 벌어졌습니다. 귀찮은 문제를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세제를 지나갈 때마다 사당에 절을 하고 굿을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매우 강직한 성격을 가진 관찰사 한 명은 하급 관리들을 데리고 세제를 지나가다가 문제의 그 사당을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당의 악명을 들어 잘 알고 있던 관리들이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건의해도 관찰사는 화를 내며 거부했습니다. 어찌 나란 일을 하는 관리가 한낱 요망한 잡귀신 따위한테 돈을 바치고 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렇게 못하네. 관찰사는 일행을 거느리고 세제를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고 먹구름이 가득 끼면서 큰 바람이 몰아치고 많은 비가 쏟아져 관찰사의 행차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보통의 심약한 사람 같으면 혹시 이건 저 사당에서 섬기는 신의 저주가 아닐까 하고 두려워했겠지만, 관찰사는 오히려 분노하여 거느리던 사람들한테 너희는 세제로 돌아가서 당장 그 사당을 불태워버려라. 만약 명을 어긴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화들짝 놀란 관리들은 황급히 세제의 사당으로 달려가서 불을 질렀는데, 화려한 단청을 그린 기와와 기둥이 한순간에 모조리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한편 문경의 관사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밤에 잠을 자던 관찰사는 꿈에 머리카락이 하얀 한 명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관찰사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세제의 사당에서 섬기던 신령이다. 너는 무슨 이유로 나에게 재물을 바치지 않고 내 집을 불태웠는가? 모욕에 대한 보복으로 너의 큰 아들을 죽일 것이다. 하지만 관찰사는 어디서 요망한 잡신이 감히 나라의 관리를 협박하는가 하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조령의 신령은 화를 내며 사라져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관찰사가 잠에서 깨어난 아침, 그의 큰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관찰사는 황당하고도 슬픈 마음에 일단 큰아들의 빈소를 차렸는데, 그날 밤 그의 꿈에 또다시 조령의 신령이 나타나 나에게 한 잘못을 사과하고 사당을 복구하지 않으면 너의 둘째 아들도 죽으리라 하고 협박했습니다. 물론 관찰사는 신령을 꾸짖고 쫓아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의 둘째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이어 두 아들이 죽자 관찰사는 너무나 슬퍼서 통곡하며 잠에 빠졌습니다. 그날 꿈에도 조령의 신령이 찾아와 관찰사를 위협했습니다. 내 사당을 빨리 복구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마지막 셋째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관찰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화를 내며 신령을 꾸짖고 칼을 뽑아서 그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령이 황급히 뜰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두 아들을 죽인 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 마지막 남은 당신의 셋째 아들은 앞으로 정승의 벼슬을 하고 건강히 오래 살 것이오. 나는 이만 가보겠어. 관찰사는 신령에게 앞으로 다시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거나 재앙을 내리지 마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신령은 그러겠다고 약속한 뒤 사라졌으며 그 일이 있고 난 뒤 문경세제에는 어떤 재앙도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인간이 신과 싸워서 이긴다는 전설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가 신들과 싸워 이긴다는 내용에서 보듯이 그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으며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강한 인간의 의지와 용기는 신조차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이야말로 인류의 정신문명 속에 전해 내려오는 유산이 아닐까요? 거인 우와 을의 이야기. 우와 을은 19세기 조선의 여러 야담집에 언급된 거인 종족입니다. 먼저 우부터 소개합니다. 우는 황해도 묘양산에 살고 있는데 그 키가 무려 약 24에서 27m나 될 만큼 커서 12칸의 방이 딸린 초가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도 사람처럼 잠을 자는데 체격이 너무 커서 초가집의 첫 칸부터 11번째 칸의 방으로 천천히 몸을 구부려 들어와 누워서 잠을 잡니다. 우의 키는 너무나 커서 사람들은 고개를 올리고 봐도 겨우 다리만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우도 엄연한 생물체인지라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는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성 체질인데 보통은 곰과 사슴과 멧돼지처럼 산에 사는 야생동물들을 사냥해 얻은 고기를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먹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소 같은 가축의 고기도 잘 먹습니다. 우는 체격이 큰 만큼 목소리도 커서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우렁찬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문헌인 태평광기에 등장하는 거인족인 장인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만 사람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장인족과 달리 우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산속에서 살아갈 힘을 가졌으나 우는 자기가 사는 초가집에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는 하녀로 부립니다. 사람처럼 무리를 지어 살지도 않고 산속에서 홀로 사는 우가 왜 하녀를 부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지요. 우는 어떻게 해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우는 하늘과 땅의 밝은 기운이 뭉쳐서 생겨나는데 보통은 여인의 자궁 안에 들어가 영웅오걸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웅오걸이 뜻을 펼치지 못하는 불행한 시기가 오면 우가 되어서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정치가 어지러워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야만 죽어서 흩어진 기운이 다시 뭉쳐 영웅오걸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가 자살을 하려면 소금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보통 소금 200석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제 을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을이 언급되는 문헌은 1873년 조선 고종임금 때 쓰여진 야담집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을은 전체적인 맥락은 우와 흡사하지만 우보다는 사악하게 묘사됩니다. 을은 강원도 태백산에 사는데 키가 3m이고 몸 전체가 털로 뒤덮였는데 머리카락이 땅에 닿을 정도로 길다고 합니다. 우처럼 을도 사냥을 하면서 사는데 멧돼지와 사슴뿐 아니라 호랑이와 표범 같은 맹수들도 잡아서 먹고 삽니다. 하지만 을이 본래부터 태백산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정 이지암의 설명에 의하면 을은 조선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의 바닷가 지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막의 바닷가라는 표현에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및 호주 정도로 추정할 뿐입니다. 을은 수컷만 있고 암컷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특이한 방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인간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 여자가 49일 후에 큰 알을 낳습니다.
을이 그 알을 가져가서 돌보면 알을 깨고 을의 자식이 나옵니다. 을은 인간 남자와 여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잔혹한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을에 대해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하고 있습니다. 을이 나타나는 나라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을이 태백산에 나타나자 얼마 후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으로 추측하건대 을은 전쟁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도 했던 듯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